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이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 27일 청구했습니다. 9월 10일 법안의 효력 발생을 75일 앞둔 청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일선검사 5명 등 총 7명이 청구인으로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법정에 직접 나와 변론에 나설 수 있다며 강하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이 쟁점과 전망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네. 이 예정이 됐던 청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키를 잡고 준비를 했는데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이 검사장 인사 때에 일선 직업으로 내려가고 조금 주춤하나 했더니 바로 법무부에서 치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키를 쥐고 가는 모습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법 시행 2달 앞두고 나서 이제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대표해가지고 수장으로서 칼을 뺐는데 네. 이 배경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할 수 있는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무를 제기하자. 왜냐하면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니까 법률에 의한 기관이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도 뭐 교육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은 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뭐 수사건과 관련해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일선 검찰 그리고 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함께 한 것으로 사실상 이제 법무부 장관 다양하게 법무부 장관 검찰 그리고 일선 검사를 합하여 같이 한 것은 이제 청구인 적격 때문에 각하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법무부 장관이란 직책이 나오고 검사란 직책이 나오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당사 자격이 있다. 대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검찰청도 청구 적격이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법무부 이름으로는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네. 청구인을 좀 다양화했군요. 예. 신 변호사님, 예. 근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4월 29일 날 권한쟁의 심판을 했죠.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사건 번호가 지금 2022 헌라 2로 지금 됐고 7월 15일인가로 아마 그 길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롭게 청구한 사건과 이제 병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은 뭐냐면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그 개개인의 법률안 심의 포결권을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도 대상과 상대방이 좀 달라서 내용과 그래서 이제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박 변호사님, 네.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청구 취지,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용어를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가 네. 이게 합의 과정에서 검수,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네. 돼 있죠. 근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또 이름을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고 싶겠죠. 예. 어쨌든 결국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인데 정확히는 네. 이 법무부 한 장관과 검사들 이 청구 취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검수완박과? 우선 이제 이 검수완박 법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그 범죄 종류를 기존에 6대 범죄였는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부패, 경제 이 총 범죄에서 2개만 합니다. 부패랑 경제. 네. 그리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는 이제 이 뭐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이번 법률 개정 자체가 절차적 위헌성과 법안 내용의 위헌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위헌성은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이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한 것 자체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의견이 이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뭐 회기 쪼개기 하면서 소수 의견 개진 자체를 봉쇄하는 토론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회 성진화법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필리버스터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회계를 쪼개지 않았냐. 그래서 그 절차적으로 전부 다가 이제 위헌성이 있다라고 한 것이랑 법안 내용의 위헌성 관련해가지고는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하나랑 두 번째는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 자체를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고발인의 뭐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발인이 한 고발 이전까지는 이제 이의 신청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삭제하면서 이런 부분이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신 변호사님,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쟁점을 살펴보죠. 예. 법무부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그 국회에서 민영배 의원, 지금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당시 이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있다가 여당 몫을 한 명 더 두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소속 의원이 한 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탈당을 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게 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둔 게 뭐냐면 이견이 있을 때 서로 그냥 무력으로 막 저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각 동수로 정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현해서 뭐 어떤 안건을 이제 만들어내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 제57조 2를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조정위의 활동 기간은 이제 90일로 돼 있고요. 그래서 90일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정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명으로 구성돼요. 조정위원장을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그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와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위원 수가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6명이니까 기존에는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3명,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2명, 그다음에 무소속이 1명이었단 말이죠. 그 무소속 1명이 누구냐면 양항자 의원이었습니다. 양항자 의원이었죠. 근데 양항자 의원이 갑자기 이제 반대 의견을 표현하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민영배 의원을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있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다음에 사보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항자 의원을 사임시키고 다시 이제 민영배 의원을 보임시켜서 그래서 사보임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형식적으로야 3대3 동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민영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 위가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그래서 이 안건을 원래는 그 원수 완박이 완전히 지금 박탈하는 거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남겨두는 걸로 그거를 다수결에 해서 4대 2로 해가지고 의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통과시켜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법사위 통과하고 이제 통과돼서 통과된 건데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꼼수 아니냐. 형식적으로야 뭐 이렇게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교섭단체에 있는 사람을 빼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결국 이거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큰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 번은 이 사보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헌재에서는 그거에 사보임 권한 침해가 없다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도 그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좀 궁색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박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특히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통과된 법안은 문제가 없다. 이런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린 예가 덜어 있었어요. 예. 어떤 예가 좀 있었습니까? 1997년에 그때 여당이 이제 신한국당이었는데 그 노동관계법 등을 날치기 통과한 거를 반발해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었는데 헌법이 부여된 법률 그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건 맞다. 네. 맞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할 수 없다라고 했고 2009년에 또 미디어법 처리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뭐 대리투표가 그때는 문제됐었는데 네. 대리투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공포된 법안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입법 절차의 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서 그때마다 이 당의 법안을 무효로 시키는 거는 법적 안전성을 좀 문제가 있다. 위험성을 초래한다.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을 이런 중대하다고 판단했을 때 뭐 이 통과된 법안 자체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지는 사실은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당 얘기 나오니까 또 엄청 오래된 네, 것 같은데 예. 25년 전에 97년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25년 전에 국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25년이 지나도 뭐 전혀 변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신 변호사님, 예. 절차적 하자 외에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예. 관련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예. 김호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도 수사 권한이 있다 헌법상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 헌법 공부 다시 해라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삼고 있냐면요. 헌법에는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판사가 발부한 영장 갖고 이제 뭐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려면 필연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수사는 이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을 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네.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냐. 그다음에 신속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네. 기본권 보호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영장 청구권에서 바로 수사권이 도출되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사된 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네. 반드시 본인이 수사해야지만 그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너무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검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권한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에서 아마 집중해서 아마 변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 법안 자체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 이 부분이 이제 논리가 좀 약할 수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또 그 지명한 논점이 바로 이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고발인의 이의 신청 배제 부분. 네. 이 부분은 뭐 변호사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군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따르면은 고발인, 네. 그러니까는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이 사람이 그 경찰에서는 고발을 했다. 경찰에서 뭐 무혐의, 불송치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배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검사의 공소 기능을 사실상 박탈했다. 그리고 이제 고발인 자체가 고소인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고발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항고, 재항고 그리고 혹시 또 예외적으로 법원에다 재정 신청까지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면 이 판단 자체를 공소 제기 자체의 여부가 이게 뭐 적법한지 위법한지 뭐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 아동 학대나 장애인 학대 이런 경우 그리고 고발인만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시민단체나 다른 이 유사 이걸 뭐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공익 범죄 관련해 가지고 예. 고발인이 고발해봤자 불송치하면은 그 이후에 절차가 없는 거예요. 끝 그냥 나 끝. 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나 이제 부패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너네가 고발했으니까 이제 이의신청권 없어. 예.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이야. 라고 해버리면 누가 이 뭐 범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라. 우리가 말하면 그 경찰이 그냥 판단하는 대로 그게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수사를 잘하면 모르는데 혹시나 위법 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뭐 그냥 공무원 범죄, 부패 범죄,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아동 학대 모든 것들을 그냥 경찰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물론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건 왜 고발인만 이거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인이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거냐는 거죠. 예. 이거는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건 고발인의 권한을 침해한 거지.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가 반드시 뭐 공소유지권을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 제가. 반드시 이게 고발인의 이의신청 이게 뭐 단순히 공소유지와 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래서 만약 고발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뭐 헌법소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자신의 어떤 권리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의 근거로 삼는다?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왜 이거를 집어넣냐고 보면 약간 전략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과 기본적인 거로 연관돼 있기 연관돼 때문에 예. 본인의 권고부터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라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거에 대한 하나의 논거죠. 근데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 다룰 만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통해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청구할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이렇게 있는 볼 거, 수는 법안의 있겠네요. 문제는 맞다. 예, 예. 그렇지만 그게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거냐는 또 다르게 봐야 될 문제 아니냐는 거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결국은 국가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침해, 서로 간의 권한의 침해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가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주장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건 이거 같아요.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고발인을 이제 세워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입법이 시행되는 날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 검찰에서도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이거 언제 헌법소원 해가지고 언제 하냐 이거죠. 그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권한쟁의부터 먼저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효력정지 가처분 등 여러 가지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아마 이후의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인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재판받은 권리, 그리고 평등권, 고소인과 내가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아마 헌법소원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청구인 적격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때 보통 각하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정적인 사안을 그 상정을 해서 그렇죠. 할 수는 없다라는 예. 게 헌법이 이제 판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거 사례가 있어야 되고. 고발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됐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9월 10일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가 되고 실질적으로 고발이 되고 예. 경찰에서 불송치하고 시간이 걸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권이 침해됐다고 그 고발인이 네. 해야 되는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근데 있겠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법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헌법소원 자체를 법안을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했다고 해서 그거만 그 개별적인 사안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이쪽이 여론전이에요. 음. 그동안 계속해서 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 자기들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나중에 그 변호사 됐어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 너희들 권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국민이 피해 본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뭐 우리 수사를 못 해가지고 고발이든 뭐 고소이든 그 피해자들이 피해 부재가 안 된다라는 걸 그동안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농고를 하나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쪽으로 이게 보니까 딱 이 신청권이 빠져 있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아니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근거로 삼기에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근거로 삼기에 예. 딱 좋은 사례인 거죠. 그런 내용으로. 예.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게 아닐까. 음. 근데 이게 판단은 근데 어떻게 될지는 실질적인 권한 침해가 있다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검사한테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결국 이제 되겠네요. 그걸 전제로 해서 예. 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 문제와 지금 관련이 있냐면 내부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 그렇죠. 되니까 본인만 노출하고 안에 뭐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내부 고발 내부 제보가 위축이 됩니다. 상당히 위축이 돼요. 지금도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예. 권한쟁의 심판은 예. 다른 그 심판과는 달리 뭐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그 내용이 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좀 지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 효력 발생이 되고 예. 이 심리가 또 계속 될 텐데 이때의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뭐 기한은 없어요. 근데 뭐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 제기 그러니까 청구 기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랴부랴 지금 빨리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해라 끝내라는 얘기는 없는데 지금 이번 이 사건에 앞서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청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병합. 통상의 경우보다 굉장히 빨리 길이 지정됐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법안이 이제 발효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서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계속 놓친다 그러면 당연히 헌재가 욕먹어요. 네. 뭐 이거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건 물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른 사건보다 이례적으로 어떻게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청구된 이 법무부가 청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7월 15일 날 돼 있는 것과 뭐 당장 병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기의 기일을 잡아서 빠르면 뭐 그 법안 발효 그 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무렵에 바로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효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효력적 가처분까지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법안 만약에 심리가 길어진다고 하면 가처분을 인용해 놓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해버리고 나면 이제 별로 근데 법안이 이미 시행돼 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결정이 나더라도 좀 약간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심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가처분이 먼저 결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별로 없죠. 없죠. 예.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고 예. 또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인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하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정지가 된 거죠. 효력정지가.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사권 조정에 따른 6대 범죄 수사는 이제 계속 강하게 그렇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어제까지 나온 검찰 인사를 보게 되면 특수부가 전면에 섰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한동훈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예. 재밌는 게 그 비윤 검사들, 법무에서 반윤도 아니고 비윤. 비윤 검사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네. 의원 면직한 검사만 34명이었는데 예. 오늘 내일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부장들도 많아요, 여기에. 뭐 자기는 뭐 그러니까는 친윤이 아니면 어차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윤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가능성이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보는 그렇죠. 그런 검사들이 이제 비윤 검사들, 비운의 비윤 검사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검사들이 왜 한마디도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그 분위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나갈 거라면 나갈 거라면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제가 뭐 경험해 본 게 아니어서 네. 저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나중에 그런 것 좀 있긴 있죠. 검사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거기에 관계 때문에라도 척지는 걸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서 뭐 말을 하고 싶어도 잠깐 참는 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비윤 특수부장들이 나갈 때에 그 이프로스에 올린 글들을 보면 예. 상당히 좀 그 행간을 예. 씹어보게 할 수 있는, 그렇긴 씹어봐야 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긴 예.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못하지만. 예, 또 뭐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퇴직 러시가 좀 이어질 전망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년을 기다리기엔 좀 너무 길죠. 음. 다음을 기약하기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비윤 검사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 예. 정치 권력에 다 줄을 세우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저기 그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분열도 있고. 법무연수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좋은 데로 가시더라고. 원래 이제 우리 한직이라고 불렀던 예. 저희 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에 계셨던 분들은 음. 다 좋은 데로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검찰은 그 줄 세우기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 소신껏 하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내가 계속 남아서 어딘가를 뭐 내가 원하는 데 가려면 결국은 누구 줄을 타느냐에 따라 사실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가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게 그런 인사나 이런 거에 있어요. 어떤 줄타기까지 내부적으로 이미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습성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정치적인 면에도 있어서. 예. 그게 지금 뭐 얘기가 조금 격가지로 나갑니다만 예. 그 검찰 특수부 검사들의 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무슨 이게 전문성을 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예. 형사부 검사들 중에 좀 재능이 맞아요.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맞아요. 키우는 뽑아가지고 거니까. 데려가고 특수부에서 한번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데려가고 예. 안 되면 이제 쳐내고. 회사내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 같은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거기 예, 예. 단성한 부장검사 예, 단장이죠. 예, 예. 그 단장도 원래는 이제 형사부로 들어갔다가 MB 때 국무총리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에 이제 뽑혀가지고 했다가? 그런 큰 사건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나중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에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윤석열 검사하고 당시 여주지청장이었죠. 그때 이제 인연을 맺고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법행정권한 의혹 사건, 남용 의혹 사건 이때는 한 사찰 예 또 이제 그때 같이 조사를 주도했던 거라고 지금 나왔던 그 사람이 예. 검사죠. 그 주도했는지 어떤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특수부 전담 차장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됐고 지금 청주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등용이 됐습니다. 이력만 보면은 증권범죄나 금융범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얘도 그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형사부 일부 그 광주지검인가 형사부 평검사 때부터 이런 서민금융 이런 사건을 다루긴 했었어요. 그리고 증권범죄 뭐 인터넷 카페를 열고 자기가 전직 경제지 뭐 기자였다 아니면은 애널리스트였다 뭐 모의 투자 대회에서 1등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고 허위로 걸어놓고 투자자들을 유인해가지고 뭐 했던 그 무더기로 해가지고 또 잡아 넣었던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 사례 갖고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형사부에서 많이 하는 사건인데. 예. 그래서 자꾸만 그 뭐랄까요 친소관계에 의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전문성 보다는 아니었느냐.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다음에 한 번 또 이제 써봐서 괜찮다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그냥 계속 그러니까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인재풀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계속 이제 올라가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로펌 쪽이나 이쪽 보면은 공안 검사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역시 공안 검사들이라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런 분위기를 이미 감지를 한 거예요. 원래 특수부하고 공안은 라이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수부가 특수하면 공안이 위축이 되고 반대도 네. 되고 옛날 황교안 장관 뭐 해서 됐을 때는 굉장히 컸었는데 또 이제 확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안 검사가 공안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된 그 전후에 뭐 인수위 때 뭐 그때부터 이미 다 사표를 내기 시작했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 뭐 여기서 안될 거 뻔하니까 나가야죠 빨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비윤 검사들 같은 경우는 또 좀 그 딱한 게 뭐냐면 이미 그 증권이나 그 공안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로펌에 지금 새로운 먹거리인데 거기를 다 공안 검사들 다 찾아들었어요.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가 보면 물론 이제 그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그 취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늦었네. 그런 면이 있어요. 늦었네. 예.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맞습니다. 아이고. 과거에도 제가 비슷한 예를 기사로 쓴 적이 있었는데 댓글로 누가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그거에 검사들 어디 가든 잘 먹고 잘 살 거 걱정하지 아니냐. 마라. 취업난 그것까지 우리가 왜 걱정해야 걱정할 필요가 되느냐. 이렇게 그 연예인 걱정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봤습니다. 몇 가지로 좀 나갔습니다. 네. 예. 네. 바로 저기 박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9명이죠. 네. 9명인데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의결 종족수가 6명입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과반수입니까?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입니까? 네. 그럼 과반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재판부는 그 유람석 소장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때에 모두 그 임명이 된 재판관들입니다. 네. 소위 말하면은 친정부 성향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 이거 제대로 받아주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는 이제 헌재 시간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관 9인 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남석 그 헌재 소장을 비롯해서 6인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강행하면서 한 달 만에 이 73년 사법 체계를 뜯어 고쳤잖아요. 형사 사법 체계를.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변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민변과 참여연대 또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뭐 법조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임명된 재판관의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명 중에 이선의 재판관 같은 경우가 2017년 3월 29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23년 네, 6년이죠.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3년. 그러면 내년 3월 30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요. 예. 일단 한 명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2024년에 바뀌는 재판관이 일단은 3명입니다. 유람석 소장, 그다음에 이석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진보 계열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게 되는데 내년이면은 헌법재판관 중에 일단 한 명이 빠지게 되는데 뭐 내년까지 결정이 안 나질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은 연내 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다음에 그만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법안이 9월달에 이미 시행인데 내년까지 끝나는 거는 사실은 비난이 다 헌재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빨리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연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들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네. 글쎄요 이거를 그렇게 뭐 내년까지 미룰 만한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그냥 끝내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뭐 9월달에 시행인데 내년 연금 너무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시행되고 나서 뭐 다시 결론 내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헌재가 그렇게 비난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헌법이라고 해석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나 일반 사법부하고는 좀 그러니까 일반 법원과는 달리 예. 정치적인 머리 많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간 네 맞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개 변론을 아무래도 그렇죠. 열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병합 문제가 있고 예, 예. 권한쟁의 심판하고 예, 예. 그러니까 여당의 권한쟁의 심판하고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서로 주장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사실은 서로 하는 주장하는 부분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예 뭐 별개의 사건이 아닌 이상은 뭐 병합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연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앞선 전망을 해보면 예. 지금 좌동훈, 우상민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찰 통제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버리게 되면 예. 경찰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는 다 환원이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그렇게는 않겠죠?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검찰하고 경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이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진짜 검찰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그다음에 이거가 사실은 법안이 계속 유지되는 걸 전제로 사실은 지금 뭐 그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논의돼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쪽에서도 사실 이게 뭐 법안 자체가 폐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렇다고 이걸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긴 하되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아마 높게 보지는 않지 않을까. 실제로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를 사실은 폐기시키는 건 어렵거든요. 예. 이미 그다음에 예전에 그 사례도 비춰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만약에 이 법안을 하려면 일반 정족수랑 또 다르게 봐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6명 이상이거든요. 과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절차가 위법한 권한쟁의 심판과 그런 법안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사건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권한쟁의 심판 권한에서 침해됐다. 그걸 받는다 한들 법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안을 그냥 권한이 침해됐다고 해서 바로 법안을 뭐 위헌이다 이렇게 처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어떻게 일적인 두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마 이거를 그대로 그냥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아마도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그냥 놔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두 개가 결합된다.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바로 위헌이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자체에서. 절차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하고는 내용하고. 분리해서 본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말고 권한 자체가 침해됐느냐만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안이 위헌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한쟁의 심판과 사실은 위헌 심판 제청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결합되어 있는 구성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도 안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헌법소원심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 개가 다 같이 가셔야지. 고발 이의 신청 제한 같은 경우를 따로 해서 헌법소원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헌법 소환은 어떤 게 개개인의 구제에 관한 문제인 거고요. 사실 법안을 하려면 위헌법률 심판 요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을까가 좀 약간 애매해요.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고발이 뭘 갖고 이제 해야 될 건지 왜냐면 법에 그게 없는 걸 갖고 이제 고발인이 왜 이 신청권이 없느냐라고 다퉈야 될 건지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상정돼야 되는데 네. 그런 사안이 상정되기가 지금 없어서 굉장히 애매하군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보통 이제 그 재판의 전제가 돼서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예. 위헌범 심판하죠. 위헌범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신청을 신청을 해서 네. 제청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제 재판부가 제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위헌 심판이 이제 되게 네. 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고발 이의 신청권이 제한됐다라는 그 권한이 제한됐다라는 건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서 아니면 뭐 그 헌법 소원하면서 이렇게 법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고소인만 하고 고발인에 대해 이의 신청권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청구인의 무사 권리를 침해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법화해라. 뭐 이런 정도의 말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뭐 규정돼 있는 거 갖고 이게 위헌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위헌이다라고 지금 주장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예. 그 입법 부작위 위헌 소송 같은 경우도 있긴 그런 있어요. 느낌도 있죠. 그런 거랑 유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인만 하고 고발이라는 건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걸 차별했고 권리를 계속 침해했다고 해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그걸 다투는 것 이렇게 가야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권한 신쟁의 심판 자체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자체가 당연히 뭐 위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그 수사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논거로서는 좀 위협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절차 위헌 맞다. 하지만 이 법을 위헌으로 하거나 법만 그 가결한 거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전처럼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절차적인 거에 대한 위법은 헌법 헌재에서 확인해 줬다. 자기네들 할 건 했다라는 거고. 다만 이게 그 내용상 봤을 때 뭐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법 자체가 이거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대략적인 전개의 그림은 그려집니다. 근데 이후에 또 아주 지난한 과정이 또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동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